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처럼 제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제대로 당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저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사람을 잘 볼 줄 안다고 자부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름 있는 기업의 팀장이거든요. 사람을 살피고 관리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마 제가 그동안 너무 책이나 서류로만 사람을 보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책 읽거나 공부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긴 했어요. 아마 저를 직접 보신다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누가 봐도 노는 걸 좋아할 것 같이 생겼거든요. 좋게 말하면 성숙하고 섹시해 보인다는 소리를 듣긴 하지만 안 좋게 보면 기가 세고 무섭게 생긴 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자꾸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닐 것 같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국민학교 5, 6학년 때쯤부터 성적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편견을 가지고 보는 선생님들이 제 성적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저는 그런 선생님들의 표정을 볼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네요. 사람들이 제 외모만 보고 하는 말들에 반항심이 가득했던 저였지만 한 가지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가 세고 독하다고요. 저는 실제로도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그런 성격이라서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니 저처럼 평범한 중산층 집안의 아이들보다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1학기만 지났는데도 묘하게 금수저인 아이들과 금수저가 아닌 아이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것조차 저는 지는 기분이 들어서 이를 악물고 공부해 전액 장학금을 5번이나 탔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 보니 졸업하고 취업도 바로 하게 되었고요. 덕분에 제 20대는 커리어만 놓고 보았을 때 남들보다 상당히 화려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빠르게 인정을 받았고 승진도 빨랐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저처럼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서 저보다 일찍 집을 마련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20대 후반에 벌써 서울 내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고 차는 외제 세단이었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30대에 진입하자마자 뭔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마음 한켠이 허한 게 느껴지더군요. 그때까지 저는 성적과 커리어에만 집중해왔는데 30이 딱 지나니 제 인생이 뭔가 많이 기울어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건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저는 외동딸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동기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었는데 저처럼 드센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군요.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직장 동료로서요. 그러다 보니 항상 혼자인 시간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직장에서 자리도 잡고 여유가 생기니 그때 처음으로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었어요. 연애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오래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쓸쓸함을 느끼던 시기에 저에게 다가온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입사 동기였고 동갑이었는데 다른 남자 동기들과는 다르게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항상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해오고 어색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남편이 아직 과장이었고 저는 팀장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가깝게 지냈던 건 아니었는데도 회사 내에서 마주칠 때마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마침 제가 심적으로 어두울 때 구내 식당에서 몇 번 마주치게 되었는데 한두 번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시간 맞춰 같이 점심을 먹는 식사 메이트가 된 것이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그다지 이성적인 호감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밖에서 맥주 한잔 마시자고 제안을 해왔죠. 그리고 정말 맥주 한 잔만 하고 귀가하려던 제게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미야, 나 사실 예전부터 너 좋아했었어. 다른 동기들은 나보고 워커홀릭이라면서 기피하던데 난 오히려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멋있고 예뻐 보였어. 너한테 관심 끌려고 일도 열심히 하고 네 주변에서 계속 맴돌았는데 너는 일에만 집중하느라 잘 모르더라. 오늘은 꼭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 그래. 부담스러워하지는 말고 알고나 있으라고. 당장 사귀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너랑 밥 친구 하고 싶어. 처음에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싶었다가 본인이 본인 말대로 계속 식사 메이트로 지내고 싶다니까 정말로 식사만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저녁도 자주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도 남편을 굳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결국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연애 시기는 짧았지만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은 길었기에 결혼을 약속하는 일이 어렵진 않았어요. 저희는 연애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드리러 갈 때 거의 버선발로 저를 마중 나오셨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조금 긴장된 것도 사실인데 예상외로 너무나 크게 반겨주셔서 새삼 놀랐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참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저희 부모님 역시 서글서글한 인상인 남편을 예쁘게 봐주셔서 저희는 결혼식까지 큰 트러블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할 때 꼭 한 번은 크게 싸우게 된다는데 저희는 작은 다툼 하나 없이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사실 남편이 거의 모든 걸 저에게 맞춰줬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호불호가 분명하고 성격이 드센 편이라 이런 큰일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었고 제 주관도 뚜렷했거든요. 완벽주의자 성향에 가까워서 사실 이런 제 성격을 맞춰주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웃는 얼굴로 저의 모든 말에 다 따라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결혼하면 정말 잘해줘야지 싶었네요. 저희의 결혼 소식에 충격을 받은 건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1년이나 연애를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저희가 연애를 하는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들 제 앞에서는 쉬쉬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저도 모르진 않았죠. 일에만 미쳐 사는 제가 연애라는 걸, 그것도 사내 연애를 할 줄은 다들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청첩장을 돌리고 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제 앞에서 말을 아끼더군요. 그래서 저도 괜히 더 이런저런 말하지 않고 회사에서는 조용히 일만 하면서 지냈죠 뭐. 그래도 회사에선 일만 했으니 그다지 어렵진 않더군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완전히 잘못하는 거였다는 걸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2박 3일의 짧은 신혼여행을 갔다가 회사에 바로 복귀했는데 몇몇 여직원들이 그걸 몰랐나 봐요. 저희 부부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편했는지 화장실에서 이런 대화를 큰 소리로 나누고 있더군요. 아니, 김 과장 말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해. 대체 무슨 매력이길래 그렇게 돈 많은 여자들만 골라서 만나지? 원래 눈꼴이 그렇게 처진 남자들이 여자 잘 꼬신다잖아. 실제로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왜 여자 잘 만나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너무 다운그레이드 된 거 아니야? 임 이사님 딸에 비하면 장 팀장은. 허이고, 강 과장은 장 팀장도 감지덕지지 뭘. 맨날 부장한테 까이고 심지어 저번에는 대리한테까지 일을 배우더라니까. 대체 연차는 어떻게 채웠나 몰라. 장 팀장이 인센 받는 것까지 다 합치면 월급도 엄청나게 차이 날걸? 맞아. 이미사 딸까진 아니더라도 장 팀장도 돈 잘 벌잖아.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더 장 팀장 만난 걸지도 모르지. 왜? 이미사님이 강 과장 엄청 싫어해서 딸 데리고 해외로 나간 거래잖아.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 거라던데. 그거 보면 강 과장이 불쌍하긴 했지. 나 같아도 그런 일 겪으면 금수저 집안에 치가 떨리겠다. 하긴 그때 좀 불쌍하긴 했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바로 갈아탔잖아. 회사 사정에 관심 안 두고 일만 미친 듯이 하는 장 팀장은 모르는 눈치던데? 에이, 모르는 게 약이지 뭐. 이미 식 다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갔는데. 남편이 저와 사귀기 전에 이사님 딸과 교제를 했었다니. 저는 모르는 일이었는데 회사 내에서는 소문이 자자했던 모양이었어요. 그제서야 청첩장 돌릴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겠더군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그 여직원들의 말처럼 저희 부부는 이미 식도 올린 상태였고 저랑 만나기 전의 일 가지고 남편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남편이 처음 사귄 남자가 아니었고 굳이 과거 일로 트집을 잡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냥 저도 모르는 척 넘겨버렸죠. 그리고 저희 부부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에 더더욱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를 곱씹을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결혼 후 아이 계획은 어떻게 할까 싶었던 저에게 본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더군요. 아이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아니잖아. 당신 실장까지 최연소 타이틀 달고 싶다며. 원래 목표는 그랬지만 이제는 직장인이기 전에 당신 아내잖아. 당신은 화목한 가정 만들고 싶다며. 나도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가정이 행복한 게 먼저 아냐? 나도 당신 닮은 아이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런데 당신 꿈을 저버리면서까지 갖고 싶진 않아. 당신이 지금이야. 우리가 신혼이니까 커리어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나중에 다 키워놓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되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 당신이 이루고 싶었던 거 먼저 이루고 나서 아이는 가져도 돼. 목표가 멀지도 않고 코앞인데 왜 그걸 포기하려 해. 그리고 그렇게 멋있는 엄마가 되면 오히려 나중에 아이가 엄마를 더 멋있어하고 뿌듯해할 거야. 저는 자신의 로망보다 제 커리어를 더 응원해주는 남편에게 정말 크게 감동했어요. 남편은 말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분간 살림을 더 많이 하겠다며 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죠. 제가 야근을 하게 되는 날에는 도시락도 가져다 줄 만큼 절 챙겨줬어요. 이렇게까지 외조를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었고
결국 제가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크게 성공시킬 수 있었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제가 최연소 실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는데요. 저랑은 여러 변에서 한참 차이가 나는 다른 팀장이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더군요. 제가 결혼을 해서 이번 승진에서 밀린 걸 거라고요. 원래 저는 사람들 말에 흔들리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의 얘기가 다 들려왔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마당에 본부장님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제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장 팀장, 이제 슬슬 아이 계획도 가지고 그럴 거지? 그렇게 대놓고 저를 승진시키지 않은 이유를 말하니 저도 열이 받아서 이렇게 대꾸했어요. 아니요. 실장 달고 본부장 달기 전까지는 아예 계획 없는데요. 제 당돌한 대답에 본부장님은 약간 당황하셨는지 그러냐며 대충 말을 얼버무리고 가셨고 저는 그 뒤로 전보다도 더 독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제가 그런 일쯤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다음 인사평가 때도 당연히 제가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 것인지 저는 실적도 전보다 낮게 나왔고 당연히 다음 승진도 못하게 되었죠. 그때는 제 인생에 큰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그 전까지는 마음먹은 건 어떻게든 해냈던 저였는데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니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번이나 승진에 실패한 뒤로부터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일에만 미쳐 사느라 가정에는 소홀하고 남편만 독박 살림에 원치 않는 외조까지 한다고 말입니다. 여자가 저렇게 밖에서 드세게 구니까 남편이 도저히 제 길을 못 펴고 산다고요. 남편은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했지만 한번 평정심을 잃게 되니 자꾸만 흔들리게 되더군요. 그리고 사람들 말처럼 내가 너무 남편 길을 죽이고 살고 있나 싶어서 점점 남편 눈치도 보게 되었어요. 회사도 가정도 전부 불편해지게 되자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없어지게 되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이 불과 4, 5개월 만에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게 이상하네요. 하지만 그걸 겪고 있는 그 당시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개구리같이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제게 이혼 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동안 생각이 많았어. 내가 당신한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 당신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야. 미안해. 나도 내가 이렇게 흔들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 서로 더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이쯤에서 끝내야 할 것 같다. 우리 이혼하자.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결론이 왜 그렇게 나? 사람들이 욕하는 건 난데 당신이 왜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눈치를 본다는 거야? 말이 이상하잖아. 당신이 흔들릴 게 뭐가 있다는 건데? 전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보고 아내 덕보고 편하게 산다고 이야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어. 그런데 최근 당신이 일적으로도 힘들고 이런저런 소문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걸 보고 나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게 되더라. 그리고 난 역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지.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야 해. 나보다 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랑해서 헤어진다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그것도 무슨 상황이 맞아야 그러려니 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걸 갖고 이혼을 하자고? 선미야,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얘기야. 나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남편은 계속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는 돌아갔어요.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를. 그것도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 옥상으로 불려나와 받게 되다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남편의 이혼 통보가 슬프고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이해가 안 됐던 게 더 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고 제가 물어보는 말에 자꾸만 동문서답을 하면서 말을 빙빙 돌리는 게 이상하기만 했어요. 좋은 말로 아무리 포장해봤자 결국 남편의 입장은 어쨌든 자기는 이혼을 하겠으니 그런 줄 알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에 집에 일찍 퇴근을 해서 더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연락도 안 되다가 12시가 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것도 회사 동료 등에 엎혀 들어왔어요. 대화를 해보려고 했던 저는 인사불성이 된 남편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표정이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을 업고 온 동료에게 굳은 표정으로 감사하다고만 하고 얼른 보내려는데 그 동료가 저에게 할 말이 많다는 표정으로 그러는 겁니다. 팀장님, 저희 강과장한테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팀장님이 너무 그렇게 살갑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참, 우리 강과장은 팀장님 참 좋아했는데 한 과장도 많이 취했네요. 남의 가정에 신경 끄시고 기가하시죠? 같은 남자로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한 과장, 선 넘지 말고 가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제가 직장 상사처럼 명령조로 말하자 잠깐 술이 깨는지 그 동료는 꾸벅 인사를 하고 가더군요. 그날은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담요도 대충 그 위로 던져두고 따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남편에게 오늘 퇴근하고 밖에서 만나. 이혼 얘기 제대로 다시 해.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일에만 매진하고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 속 시끄러워서 일에만 매진했더니 업무는 잘 되더군요. 그런데 점심시간 좀 지난 오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퇴근하고 저녁에 둘이 잠깐 보자면서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도 이야기를 한 건가 싶어 또다시 화가 났지만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 카페에 있다고 문자를 보내셨고 저는 조금 이른 퇴근을 하고 바로 그 카페로 나갔죠. 가보니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하나 옆에 두고 결연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군요. 갑자기 무슨 캐리어를 끌고 왔나 싶어 의아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할 얘기가 있었기에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제 몫에 아메리카노도 시켜놓으셨길래 제가 빵이라도 시킬까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할 말만 빠르게 하고 가겠다며 저를 앉히셨어요. 형국이한테 들었어. 너 이혼한다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마음이 확고한데 네가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고 하더구나. 그럼 이혼 결정을 하루 만에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언제부터 어머님께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어제 처음 얘기했어요. 그것도 근무 중에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데 납득도 안 가고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형국이는 내게 미안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우리 형국이가 착하고 마음도 여리잖니? 그동안 3년 가까이
너랑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아들이 마음고생 많이 했다. 본인은 괜찮다 했지만 가정에는 소홀하고 허구한 날 회사에만 있는 아내를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남편이 먼저 그러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먼저 갖겠다고 한 건 저였고 결혼도 했으니 가정에 더 충실하겠다고 얘기한 건 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목표부터 이루고 그러라고 해서 일에 매진했던 거였고요. 남편이 그러라고 했다고 정말로 살림 내버려 두고 일만 하라는 뜻이었겠니? 너도 참. 우리 때는 아내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했고 그러면서도 일에 매진했단다. 저도 그래요, 어머님. 저도 집안일 남편한테 독박으로 시키지 않았어요. 각자 역할 분담도 확실했고요. 아, 말을 한마디를 안 지고. 됐다. 이제 와서 서로 잘잘못 따지자고 부른 거 아니다. 이거부터 확인해 보거라. 시어머니께서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시는 것 같아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라고 하질 않더군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캐리어를 저에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열어본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현금으로 5만 원짜리가 한가득 들어있더군요. 저도 대기업 팀장으로서 나름 돈을 잘 버는 축에 속했지만 그 정도로 많은 양의 현금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금액은 생각보다도 더 엄청났죠. 3억이다. 이 정도면 네가 새 인생 찾기에 부족함 없을 거야. 우리 아들은 이미 이혼 의사가 확실하니 더는 질척이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해 다오. 이걸로 더 이상의 지지부진한 대화는 없었으면 좋겠구나. 3억이라고요? 그래, 은행에서 정확하게 세웠다. 못 믿겠으면 네가 한 번 더 세어봐도 좋고. 이제 이걸로 이야기는 마무리된 거겠지? 일단 오늘은 들어가시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이만 가보마.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를 뜨셨고 저는 그 카페에 남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혼 통보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우겨가면서 이런 거액까지 안겨준다는 게요. 특히 저희 시댁은 그다지 부유한 편도 아니었고 저희 친정이 오히려 잘 산다면 더 잘 사는 편이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였죠. 저는 생각 정리를 마친 후 현금 3억이 든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먼저 집에 와 있던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묻더군요. 엄마랑 잘 얘기하고 왔어? 그래. 네가 그 정도로 마마보이인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네. 피곤할 텐데 일단 오늘은 쉬어. 내일 내가 서류 만들어서 올게. 맘대로 해. 저는 최대한 짧게 말을 아끼고 곧바로 짐 정리를 하고 침대로 들어갔어요. 쭈뼛쭈뼛하던 남편놈도 밤늦게 돼서야 침대로 기어오더군요. 저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사실 말똥말똥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이틀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니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남편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쉴 새 없이 누군가와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잠들었습니다. 깊은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고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 그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비밀번호는 본인 생년월일이더군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단순한 인간이었어요. 남편과 밤늦게까지 메신저를 주고받던 사람은 시어머니와 한 여자였어요. 3억을 건네받았던 카페에서 이미 웬만한 가능성을 전부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다지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메신저 창을 열어보니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이미사의 딸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화장실에서 직원들이 수다 떠는 말을 듣다가 남편이 이미사 딸과 연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긴 했지만 이미 다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승진에 실패하자마자 남편은 자기가 먼저 이미사 딸에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그건 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네요. 내용을 보아하니 남편이 자기가 이미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집안의 사위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아무것도 모르는 이미사 딸을 꼬드기는 듯 했어요. 저와의 결혼도 전부 이미사를 설득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려 놨는데 순진한 이미사 딸은 그걸 다 믿고 있더군요. 메신저 창 가득히 둘이서 아주 연병을 떨어놓았길래 대충만 봤어요.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인 메신저 내용을 전부 찍어두고 시어머니와의 메신저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엄마, 얘기 잘 끝났어? 응, 잘 끝냈다. 거봐라, 내가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했지? 치카치키 아무리 능력 좋고 돈 잘 번다고 해도 현금 3억은 인생에서 처음 봤을 거다. 그 사납던 애가 갑자기 눈빛이 순한 양이 되더구나. 잘 됐네. 그래도 3억은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한 1억만 줄 걸 그랬나 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거 후회하지 말어. 후회할 거면 네가 얘랑 결혼한 걸 후회해야지. 그때는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횡재를 하게 될 줄 알았어. 적당히 비 맞춰주면서 편하게 살다가 위자료 받고 이혼하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였단 말이야. 좋게 좋게 생각하자. 우리 선미가 승진 못하느니 나한테 와서 내가 로또 1등이 된 거야. 그것도 25억이나 말이지. 아이고 말은 회사 내에서 네 와이프 별로라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닐 때는 언제고? 아니야. 오히려 너무 잘 됐지. 내가 선미 이상한 애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렇게 이혼하기 편하잖아. 잘났다 잘났어. 그나저나 너 걔는 연락 돼? 이미사 딸? 되기는 되는데 아우 그년 더럽게 징징거려. 누가 부잣집 딸내미 아니랄까봐. 나도 이제 부자인데 굳이 얘 비위를 계속 맞춰줘야 돼? 그냥 어리고 이쁜 애나 끼고 살면 안 되나? 이미사 그 양반 재산이 얼만데? 그 집안은 이미사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부자였다니까. 정신 차려 이거사. 살다 보면 그 돈도 그렇게 많은 돈 아니야. 뭐 알았어. 일단 계속 작업은 해볼게. 저는 살면서 로또 1등 당첨됐다는 사람은 그날 처음 봤어요. 그 사실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그게 제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남편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가 차더군요. 메신저 내용을 쭉 살펴보니 이 인간은 자기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저를 불러내 이혼 통보를 한 거였더군요. 그렇게 한순간에 저를 버렸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이 바로 회사 내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남편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전날 술에 취한 남편을 업고 왔던 한 가장이 저한테 선 넘은 소리들을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전부 남편의 얄팍한 연기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회사 전체에 말도 안 되는 소문들까지 들려왔던 거겠죠.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제대로 배신당한 저는 한동안 뇌가 정지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일단 모든 메신저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다음 거실에서 한참 동안이나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얌전히 이혼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멍청하고 괘씸한 놈을 제대로 혼내줄까 생각하던 저는 그 새벽에 가장 빠른 보스턴 비행기표를 검색하고 곧장 공항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에 비행기가 있더군요. 오랜만에 저의 그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제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에 급하게 연차를 쓰고 보스턴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미사가 보스턴 지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모한 일이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복수심에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아마 더한 짓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13시간이 걸려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핸드폰을 켜보니 남편은 기껏 준 캐리어도 놔두고 어디 갔냐며 문자를 잔뜩 보내놨더군요. 저는 하나도 답장을 안 하고 저희 회사 보스턴 지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미사를 찾았죠.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장선미 팀장이라고 합니다. 따님 문제로 임용국 이사님 좀 뵈러 왔는데요. 약속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이미사님께 강영국 와이프라고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럼 만나 주실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이름을 대자 곧바로 이사실 문이 열렸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미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미사는 저를 보자마자 상당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째려보더군요. 한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아침 대바람부터 여기로 온 게야? 강영국이 와이프가 나랑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이사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를 들여보내신 거 아닌가요? 지금 설마 하시는 그 상황 맞습니다. 따님과 제 남편이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연락이야 하고 지낼 수도 있지. 그래서 고작 그거 가지고 날 보자고 한 거야? 둘 사이에 야반 도주까지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뭐? 걱정 마 자기야. 자기 닮은 예쁜 딸 낳을 때까지만 숨어 있어 보자. 원래 결혼 반대하시는 어르신들이 손주 생기면 마음이 변한다고 하더라. 이거 계속 읽어드려요? 이리 가져와 보게나. 이미사는 제가 잔뜩 찍어온 남편의 메신저 내용을 그 자리에서 전부 읽었어요. 자기 딸과 나눈 메신저와 시어머니와 나눈 메신저까지 몽땅이요. 당연히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딸을 욕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고 말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이미사는 얼굴이 벌개져서 한동안 씩씩거리더니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뭘 바라고 왔나? 이 두 년놈들은 내가 확실히 조져 넣을 수 있다만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고작 그것뿐만은 아닐 테지. 따님도 피해자시니 따로 상간자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유부녀라는 이유로 승진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왕 힘써주시는 김에 그 부분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진을 시켜달라고? 어디까지? 한 단계만요. 이번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시킬 테니 제 실적 보시고 당연한 말씀 몇 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사는 저를 보더니 하! 하고 기가 차다는 웃음을 짓더군요. 그리고 알았으니 이만 가보라고 손을 휘휘 젓길래 저는 얼른 그 자리를 나왔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푹 잠들 수 있었어요. 새벽 늦게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후다닥 저에게 다가와 대체 어딜 갔었냐고 그러더군요. 당신 걱정되게 왜 그래? 나한테 연락이라도 좀 하지. 걱정 같은 소리 하네. 비켜. 이거 서류 작성해왔어. 당신 이것 때문에 그래?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 저는 그 와중에 제게 이혼 서류를 내미는 남편놈한테 빈정거리며 그 서류들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미 다 얘기 끝났잖아.
왜 자꾸 고집을 부려? 누가 얘기 끝났대? 저거 캐리어 너 가져. 난 순순히 너랑 이혼해줄 생각 없으니까. 갑자기 왜 그래? 당신 뭘 알아내기라도 한 거야? 내가 뭘 알아내? 왜? 내가 알아내야 하는 게 있는 모양이지?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아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니까 그렇지. 그러는 너는 하루아침에 이혼하자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고민 많이 한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어차피 대화 통하지도 않는 거 그만하자. 난 일단 당장은 이혼 못하겠으니까 그리 알아. 본인의 계획이 뒤틀리니까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씩씩대더군요. 연애기간까지 합치면 몇 년을 가깝게 지냈는데 그때서야 본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안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잠을 청했고 아침에 나가보니 남편은 화가 났는지 아침 일찍 집을 나가버린 듯 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죠. 저는 중요한 짐만 챙겨서 차에 잔뜩 실어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일에만 매진하느라 남편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답니다. 바로 그날부터 이미사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아마 남편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온 지 하루 만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이혼한다는 사실은 곧 회사 전체에 퍼졌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가 아닌 남편을 욕하더군요. 남편이 외도를 해서 제가 이혼 소송을 한다는 소문이 온 회사에 퍼졌어요. 이미사님이 자기 딸 이야기를 흘렸을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얼마 후 회사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더군요. 인사과 본부장과 남편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들락거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된 거였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유부남이었지만 특히 저와의 이혼으로 평판이 안 좋아져 있던 남편은 한순간에 이미지가 최악으로 치달았죠. 그리고 아직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짓지 않았던 저에겐 이 사건이 엄청난 메리트가 되었어요. 남편의 외도까지 입증이 되자 제가 남편에게 받아내야 하는 위자료가 훨씬 많아진 거였죠. 재산을 은닉하고 배우자를 속여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한 것도 모자라 외도까지 벌이니 당연히 모든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될 수밖에요. 심지어 남편은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법정에 들어서더군요. 그리곤 저희 측 변호사가 하는 모든 주장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기만 했죠. 모든 싸움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은 충혈된 눈과 푸석해진 얼굴을 하고선 후다닥 뒤따라와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러는 거야? 그 흔한 국선 변호사 한 명도 구할 수가 없더라. 너야말로 나 몰래 어디 갑부집에다가 몸이라도 판 거야? 그게 아니고서야 너처럼 쥐뿔도 없는 게 어떻게 이 모든 걸 이렇게 단시간에 해낼 수가 있느냐고.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네 뒷바라지 해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랄도 풍년이다 정말. 네가 하는 개소리들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 내가 한때 지극정성으로 내 뒷바라지 해준 너한테 마지막으로 충고 안 해줄게. 너 밤길 조심해야겠더라 야. 뭐? 이거 봐. 이런 말을 녹음해야 하는데 너 대체 무슨 짓 했어?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네 말대로 쥐뿔도 없는 내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니? 나도 솔직히 놀랐어. 이미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나보다 더 쥐뿔도 없어진 너는 정말 조심해야겠더라. 뭐라고? 힘내. 앞으로 네 인생 완전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데 부디 오래오래 고통받다가 일찍 뒤지렴. 이미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어요.
하긴 이미사의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대대손손 부자였던 집안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파리해진 남편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차를 타고 돌아왔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다 못해 신이 나니 당연히 일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 해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며 최고의 연말을 보냈어요. 곧바로 승진까지 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편에게 받은 억대 위자료와 회사에서 받은 엄청난 인센으로 저는 얼마 전 회사 근처 고급 단지에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이혼을 한 뒤로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솔직히 승진이 확정되고 수많은 직원들에게 축하까지 받고 나서 연말연시에 한숨 돌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는 조금 마음 한켠이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여유 시간을 가지게 되니 그때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충분히 느끼지 못했던 씁쓸함과 배신감, 외로움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올해는 일도 일이지만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개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어요. 웃기죠? 제가 미혼일 때는 누구도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준다는 말을 않더니 그렇게 요란하게 이혼을 하고 나니 다들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어쨌든 저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한답니다. 남편은 법정 앞에서 만난 이후로 소식도 없고 얼굴도 못 봤어요. 저희 사이에 애가 없는 게 천만 다행이었네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혼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